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순자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65세에 재혼했습니다. 첫 남편을 잃은 후 12년 동안 홀로 지내다가 어느 가을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웃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품위 있게 나이 들어온 과부가 연로한 신사분을 만나 제 삶이 다시 꽃피게 되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지금 결혼한 지 정확히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밤 베개를 적실 만큼 울고 있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정말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점잖은 말투,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한 눈빛. 이른이 넘은 나이에 그런 시선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그때 다시 17살이 된 기분이었어요. 우리 큰딸도 처음에는 좋아했답니다. 엄마가 외롭게 늙는 모습이 가슴 아팠다고, 잘 됐다고, 손을 잡아주더군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의 진짜 얼굴은 결혼식이 끝난 그 다음날 아침에 보인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그 사람은 제 통장을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마치 당연한 일을 부탁하듯이 말이지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하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부부니까, 이제 한 식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 사람한테는 아들이 둘 있었어요. 한 명은 40이 넘은 사업가, 다른 한 명은 30 후반의 회사원. 결혼식 때 인사를 나눴는데 그때는 다들 어찌나 친절하던지요. 큰아들은 저를 보고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절까지 했고 작은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였답니다. 저는 정말로 좋은 가족을 새로 얻은 줄 알았어요. 제 친자식들 못지않은 정을 줄 수 있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런데 그 다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저는 너무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왜 매일 밤 베개를 적시고 있는지, 그리고 그 6달 동안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두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처럼 늦은 나이에 새 출발을 꿈꾸는 분들이 이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우리 동네 노인복지관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서예 수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새로운 분이 왔다고 다들 수군거리더군요.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안경 너머의 눈빛이 참 부드러운 분이었어요. 김재호라는 이름이었지요. 그분은 10년 전에 사모님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멀리 산다고 했고요. 저랑 처지가 비슷했죠. 처음에는 그저 같은 수업을 듣는 어르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던 날, 그분이 저한테 우산을 씌워주셨어요. 할머니, 비 맞으시면 안 됩니다. 같이 가시지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어요. 12년 동안 누구도 저한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식들도 다 바쁘고, 손주들은 학원 가느라 정신없고, 저는 그저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우산 아래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점심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옛날 이야기를 참 잘하셨어요. 젊었을 때 부산에서 무역회사에 다녔다는 둥, 자식들 키우면서 고생한 이야기,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의 외로움. 저는 듣고 또 들었어요.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을 열었지요. 제 첫 남편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은 것을 말해버렸어요. 우리 첫 남편이 어떤 직업이었는지, 돌아가실 때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우리 아파트가 어느 동네에 있고 얼마나 큰지, 심지어 통장에 얼마나 모아두었는지까지요. 저는 그저 외로운 마음에 누군가한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모든 정보를 한 줄 한 줄 마음속에 기록하고 있었던 거였지요. 마치 장사꾼이 손님 주머니를 가늠하듯이요. 그 사람은 듣는 솜씨가 정말 일품이었어요. 제가 말을 시작하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적절한 순간에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고 추임새를 넣어줬어요. 가끔은 제 손을 토닥이기도 했지요. 그러면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게 되었어요. 한 번은 첫 남편이 남긴 보험금 이야기까지 했어요.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큰 금액을 한꺼번에 주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은 그저 따뜻하게 미소만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미소 뒤에서 그 사람은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머릿속으로 숫자를 두드리면서요. 복지관 수업이 없는 날에도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그 사람은 동네 작은 공원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는 노인들이 모여서 장기를 두는 정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거기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이쪽이 내가 요즘 친하게 지내는 순자 씨예요. 그러면 거기 어르신들이 다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를 부러워했지요. 재호 씨, 좋겠네. 이렇게 고운 분이랑 다니고 말이야. 저는 그때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른이 다 된 나이에 누가 그렇게 봐준다는 게 부끄러우면서도 좋았거든요. 한 번은 우리 동네 큰 시장에 같이 갔어요.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누비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사줬어요. 호떡 하나, 따뜻한 두부 한 모,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살구. 사실 첫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살뜰하게 챙겨준 적이 없었어요. 첫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랑은 깊었지만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너무 다정해서 제가 평생 받지 못한 사랑을 한 번에 다 쏟아붓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빠지게 된 거였지요. 그 무렵에 저는 동네 친구 박 여사한테 이 이야기를 슬쩍 꺼냈어요. 박 여사는 저랑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보낸 친구였어요. 그런데 박 여사가 한번 보고는 그러더라고요. 순자야, 그 양반 너무 매끄럽지 않니? 우리 같은 늙은이들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이상하지 않아? 저는 그때 박 여사한테 화를 냈어요. 왜 좋은 사람 보고 그런 의심을 해? 너는 사람 보는 눈도 없니? 박 여사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그날 얼마나 서운했을지 지금에서야 생각이 나요. 결국 그 친구의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6개월쯤 지났을 때 그분이 청혼을 했어요. 노인복지관 근처 작은 다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면서 말이지요. 순자 씨, 우리 남은 인생 같이 갑시다. 외롭게 살지 맙시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큰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딸은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니 곧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행복이 우선이에요. 라고 했어요. 작은 아들도 흔쾌히 찬성했고요. 저는 그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청혼을 받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너무 기쁘기도 했고, 너무 두렵기도 했어요. 첫 남편 사진을 꺼내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너무 외로워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 남편 사진 속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굳어 보이는 거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이요. 저는 그날 그 느낌을 무시했어요. 사진은 그저 사진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첫 남편이 저한테 무언가 경고를 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은 조용히 올렸어요. 양가 자식들과 가까운 친척 몇 명만 모여서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정도였지요. 그날 김재호 씨의 큰아들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축사를 했어요. 아버지 곁을 지켜주실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형제는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늦은 나이에 이런 좋은 가족을 얻게 되다니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사진을 보면 저는 정말 활짝 웃고 있어요. 한복을 곱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손에는 작은 부케를 들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사진을 다시 꺼내보면 묘하게 저만 환하게 웃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 있는 정도예요. 김재호 씨의 두 아들은 카메라를 보지 않고 어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지요. 지금에서야 알아요. 그 사람들은 결혼식이 아니라 어떤 거래의 시작을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신혼여행이라고 거창한 건 아니고 강원도 속초에 2박 3일 다녀왔어요. 바다를 보면서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순자야, 우리 이제 같이 늙어가자.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게 해줄게. 저는 그 약속을 정말 믿었어요. 진심으로 믿었어요. 속초에서의 첫날 밤이 생생해요. 그 사람은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어요. 약 좀 사와야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요.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이른이 넘은 노인이 약 몇 가지 챙겨 먹는 거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호텔 방에서 그 사람이 약 봉지를 꺼내는데 봉지가 정말 많은 거예요. 7, 8가지가 넘는 약을요. 저는 놀라서 그렇게 많이 드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살짝 당황한 얼굴이 되더니 아,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요. 하고 웃어 넘겼어요. 그때 그 당황한 표정을 저는 보았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아침, 그 사람은 호텔 발코니에 혼자 서서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등이 굽어 있었고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제가 다가가서 어깨를 토닥였더니 그 사람이 작은 한숨을 쉬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로. 그 목소리에 무언가 짠한 게 묻어 있었어요. 마치 미안함과도 같은 그런 거요. 저는 그때 그게 사랑의 깊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양심의 흔들림이었어요. 자기가 곧 떠날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자기가 한 노인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 마지막 순간만큼은 마음이 흔들렸던 거지요. 문제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제 한 식구니까 통장 관리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옛날부터 가게 관리를 해와서 익숙해요. 당신 통장 좀 가져와 봐요. 너무 자연스럽게 말해서 저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통장을 꺼내려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제 통장에는 첫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제가 평생 모은 돈, 그리고 큰아들이 결혼할 때 받지 못한 몫까지 합쳐서 꽤 큰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 첫 남편이 생전에 그러더라고요. 순자야, 이 돈은 네가 늙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는 돈이다. 절대 함부로 쓰지 말아라.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안방에서 통장을 꺼내면서 저는 손이 살짝 떨렸어요. 첫 남편의 유언처럼 들리는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거든요. 절대 함부로 쓰지 말아라. 통장 앞면을 보니까 첫 남편이 직접 적어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순자 노후 자금, 절대 외부 유출 금지. 그 글자를 보는데 가슴이 찌릿했어요. 죽은 사람의 글씨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메모를 떼어내고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마치 첫 남편 영혼을 두고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망설이는 저를 보고 그 사람은 웃었어요. 아니, 내가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관리만 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부부니까요. 저는 통장과 도장을 그 사람한테 건넸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김재호 씨의 큰아들 민석이가 거의 매일같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뵈러 오는 줄 알았는데 점점 행동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우리 집 안을 둘러보고 가구를 만져보고 심지어 안방까지 들어와서 옷장을 열어보기까지 했어요.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어머님, 그냥 집이 좋아 보여서요. 라고 하더군요. 민석이는 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들고 왔어요. 과일이나 약과 아니면 비싸 보이는 한과 같은 것들.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친근하게 굴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손도 잡고 어깨도 주물러 주고요. 그 친절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처음에는 거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사람이 친절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그런데 그 친절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저는 너무 늦게야 알게 되었어요. 민석이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 아파트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어요. 요즘 그 동네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면서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하고 웃었어요.
그러자 민석이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등기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혹시 저희가 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저는 그때 살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저 자식이 부모 일을 신경 써주는 거라고만 여겼어요.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요. 하고 답했어요. 그 답을 들은 민석이의 눈빛이 한순간 반짝하는 걸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작은 아들 김민호도 자주 왔어요. 그 사람은 형보다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와서는 늘 우리 집 서류함을 슬쩍슬쩍 들여다봤어요. 한 번은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거실 책장 앞에서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머님 책장이 참 좋아 보여서요 하더라고요. 그 책장 안에는 우리 첫 남편이 남겨준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며 보험 서류며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저 '그 사람이 책을 좋아하는가 보다.' 했어요. 어리석었지요. 그날 저녁 김재호 씨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민석이가 우리 집을 너무 자주 와요. 뭐 일이 있나요?" 그러자 그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러더니 곧 다시 웃으면서 "아들이 아버지가 새 장가 들어서 잘 사는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했지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믿고 싶었어요. 그다음 주에 민석이의 부인, 그러니까 제 의붓 며느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왔어요. 마흔쯤 되어 보이는 세련된 여자였는데 입은 옷도 비싸 보이고 들고 온 핸드백도 명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좀 차가웠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도 손은 잡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는 정성껏 한정식을 차려서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음식에 거의 손도 대지 않고 그저 우리 집을 둘러보기만 했어요. 시계를 봤다가, 벽지를 봤다가, 가구를 봤다가 마치 집을 살러 온 사람처럼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 며느리는 일어났어요. "어머님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어요." 그러고는 갔어요. 그게 다였어요. 며느리가 가고 나서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치우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시집 식구가 처음 인사를 와서 음식에 손도 안 대고 간다는 게 우리 정서에는 큰 결례거든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그런 예의는 신경도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그릇을 닦으면서 자꾸 그 며느리의 시선이 떠올랐어요. 음식보다 우리 집을 더 자세히 보던 그 눈빛. 옛날 동네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처음 오는 며느리가 집부터 살피면 그 며느리는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거다. 그 말이 그날따라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곧 떨쳐버렸어요. 새로 맺은 가족을 의심하는 제가 못된 사람 같았거든요. 결혼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시장에 다녀오니까 집에 김재호 씨와 2아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양복 입은 남자 한 명이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다들 어색하게 일어났어요. 김재호 씨가 그 양복 입은 사람을 소개했어요. "여보, 이분은 우리 가족 변호사 박 변호사예요. 잠깐 인사하러 왔어요." 변호사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변호사는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진 50대 정도의 남자였어요. 저를 보더니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 변호사라고 합니다. 회장님 가족 일을 오래 봐드리고 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말에 저는 의아했어요. 김재호 씨가 무슨 회장이었나 싶어서요. 그런데 박 변호사라는 사람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곧 "아, 옛날 호칭이 입에 붙어서요." 하면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 변호사는 1시간 정도 머물다가 갔어요. 가는 길에 김재호 씨한테 살짝 그러더라고요. "회장님, 그러면 다음 주에 그 문제를 마무리하시지요." 그 말이 제 귀에 또렷이 들렸어요. 무슨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건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 없었어요. 변호사가 나가자 김재호 씨의 2아들도 일어났어요. 가는 길에 큰아들 민석이가 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고 무언가를 속삭이는 걸 저는 봤어요. 그 속삭임이 너무 짧고 빨라서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지만 그 모습이 마치 작전을 짜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한테 따져 물었어요. "변호사가 왜 우리 집에 와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사실은 내가 옛날에 진 빚이 좀 있어요. 그걸 정리하는 일이라 변호사를 만난 거예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말아요. 빚이라는 말에 제 머리가 핑 돌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없었거든요. 70살 넘은 노인한테 무슨 빚이 그렇게 큰 게 있을까 싶었지만 더 묻기가 무서웠어요. 그날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새벽마다 깨서 천장을 보고 그 사람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김재호 씨가 맞나? 자꾸만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사람은 다시 다정한 남편이 되어 있었어요. 제 손을 잡고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오늘은 어디 가고 싶어요? 하고 물었지요. 그러면 저는 또 마음이 풀어졌어요. 의심한 제가 못된 사람 같았어요. 그 무렵에 저는 큰딸한테 전화를 자주 걸었어요. 안부 인사만 하다가 끊었지요. 차마 의심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우리 딸이 결혼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 와서 엄마가 속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 우리 딸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끙끙 앓았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가는 게 보였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슴은 늘 두근거렸어요. 김재호 씨는 그런 저를 보고 여보,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하는 척 했어요. 그 척이 얼마나 진짜 같던지요. 한 번은 동네 박 여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박 여사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랬어요. 순자야, 너 왜 이렇게 야위었니? 어디 아프니? 저는 웃으면서 괜찮아, 환절기라 그런가 봐 했어요. 박 여사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순자야,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 알았지?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박 여사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그것을 막았던 거지요.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무거워집니다. 잠시 후에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무언가 깊이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결혼한 지 석 달이 되던 날이었어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저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날 아침 김재호 씨가 외출을 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지요. 저는 청소를 하다가 안방 옷장 위에 올려둔 그 사람의 낡은 가죽 가방을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늘 거기 그대로 있던 가방이었는데 그날따라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 무슨 서류 같은 게 보였지요. 그 가방은 그 사람이 결혼하면서 우리 집에 들고 들어온 몇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였어요. 낡은 갈색 가죽으로 된 가방인데 한 번도 그 안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제가 호기심에 한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저 옛날 추억 같은 거예요 하고 얼버무렸어요. 그래서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혼자만의 추억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 가방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손이 그쪽으로 갔어요. 제가 그 가방을 열어본 건 정말 한순간의 호기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서류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가방 안에는 여러 통의 편지와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어느 병원에서 보낸 진단서였어요. 김재호 씨 이름으로 된 진단서. 거기에는 그 사람이 말기 환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의사 소견으로 길어야 1년이라고요. 저는 그 서류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유언장 초안. 그리고 그 옆에는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 부등본과 통장 사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미리 다 조사해 놓은 것처럼요.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거기에는 김재호 씨의 두 아들이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메모도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재혼하시면 여사님의 재산을 자연스럽게 합산하여 관리한다. 아버지 별세 후 상속 절차를 통해 최대한 회수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메모 옆에는 작은 수첩이 하나 더 있었어요.
김재호 씨의 글씨로 깨알같이 적힌 수첩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거기에 제 이야기가 다 적혀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무심코 했던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순자 씨 큰딸, 결혼 잘 살고 있음, 사위 직업 안정적, 자주 방문 안 함. 순자 씨 작은 아들, 외국 출장 잦음, 어머니 관심 적음. 순자 씨 통장 잔액, 추정 5억 이상. 순자 씨 아파트, 강북, 시세 약 7억. 그런 식이었어요. 한 노인이 외로움에 못 이겨 털어놓은 모든 이야기가 그 사람한테는 정보였던 거였어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결혼 후 6개월 이내 통장 명의 변경 시도, 9개월 이내 부동산 명의 변경, 12개월 이전 상속 절차 마무리, 모든 일정 박 변호사와 협의, 일정표였어요. 일정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을 일정표가 그 수첩에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마치 회사에서 프로젝트 진행하듯이요. 저는 그 수첩을 떨어뜨렸어요. 손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수첩 안쪽에는 더 작은 글씨로 이런 메모도 있었어요. 순자 씨는 사람이 약하다. 자식들이 자주 안 와서 외로움이 깊다. 칭찬과 작은 선물에 잘 반응한다. 첫 남편 이야기를 자주 한다. 그 사람과 비슷한 분위기로 다가가야 효과 있다. 그 글을 읽는데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제 첫 남편을 흉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 첫 남편이 좋아하던 옅은 회색 양복, 첫 남편이 즐겨 쓰던 표현들, 첫 남편이 자주 가던 종류의 식당. 다 그 사람이 미리 조사해서 따라했던 거였지요. 제가 첫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가장 사악한 방식으로요. 그 수첩에는 우리 자식들에 관한 메모도 있었어요. 큰딸, 시댁일로 바쁨, 친정에 거의 안 옴, 무신경, 작은 아들, 해외 출장 잦음, 어머니와 연락 드문, 두 자녀 모두 어머니 재산 관리에 큰 관심 없음, 노출 위험 낮음. 우리 자식들이 무신경하다는 평가가 거기 적혀 있는 걸 보니까 또 다른 슬픔이 밀려왔어요. 그 사람은 제 외로움뿐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무관심까지 다 계산해서 저한테 접근한 거였어요. 자식들이 자주 안 와야 자기들의 계획이 발각되지 않으니까요. 가짜 가족이 진짜 가족의 빈자리를 노린 거였지요. 그 사실이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진실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토할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만난 게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다는 거였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를 표적으로 삼고 접근해 온 거였어요. 첫 남편이 남긴 유산, 제 작은 아파트, 통장에 모아둔 돈, 그것들이 다 그 사람들의 목표였던 거예요. 이른이 넘은 남자가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알면서 마지막 1년을 이용해서 한 노인의 전 재산을 자기 자식들 앞으로 넘기려는 그런 계획. 저는 그날 그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정확히 같은 자리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점심을 차렸어요.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저는 웃으면서 맞이했어요. 오셨어요? 친구는 잘 만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밤 저는 첫 남편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침대 밑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사진이었어요. 결혼하면서 새 남편이 마음 상할까봐 치워뒀던 사진. 그 사진 속 첫 남편은 환갑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당신이 남겨준 그 모든 것을 제가 다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진정되더라고요. 마치 첫 남편이 저한테 괜찮다. 이제부터 정신 차리면 된다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큰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처럼 안부 인사만 했어요. 그런데 통화 끝에 슬쩍 물었어요. 딸아, 혹시 김서방한테 아는 변호사 있니? 그냥 좀 상의할 일이 있어서 우리 딸은 의아해 하면서도 변호사 한 명을 소개해 줬어요. 저는 그 다음 날 김재호 씨가 병원에 가는 시간에 맞춰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그 변호사 사무실은 종로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가는 길에 저는 택시 안에서 손을 자꾸 만지작거렸어요. 결혼 반지를 빼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서요. 결국 빼지 않고 갔어요.
그 사람한테 의심을 사면 안 되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변호사 앞에 앉았는데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이 이렇게 끔찍한 사기였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내기가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결국 휴대폰을 꺼내서 그 서류들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할머님, 이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이 노인분들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자산가 어르신들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머리가 아찔해졌어요. 변호사는 자기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하나 꺼냈어요. 할머님, 이거 보세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비슷한 사건이 적지 않아요. 자산이 있는 외로운 어르신들을 상대로 결혼이나 동거를 통해 재산을 빼앗는 수법입니다. 보통 가족 단위로 움직여요. 부모가 접근하고 자식들이 뒤를 받쳐주는 시기지요. 저는 그 파일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만져봤어요. 그 안에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졌어요. 변호사는 저한테 몇 가지를 알려줬어요. 우선 통장과 도장을 다시 되찾아오는 게 시급하다. 그리고 부동산 명의는 절대 함부로 변경하지 마라. 구도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빨리 혼인 관계를 정리할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변호사한테 머리를 숙이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변호사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참을 벽에 기대 서 있어야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그 사람이 의심하지 않게 해야 했거든요. 저녁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그 사람의 약을 챙겨드렸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웃으면서 그랬어요. 동네 친구 만나고 왔어요. 그리가 그 친구 며느리가 또 속을 썩여서요. 그 사람도 따라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던지요. 그날 밤 그 사람이 잠든 후에 저는 살그머니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거실 창문 너머로 새벽거리가 보였어요.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가로등을 한참을 바라봤어요. 마치 제 인생 같았어요. 깜빡깜빡 꺼질 듯 말 듯 흔들리는 등불 같은 인생이요. 그런데 그 가로등은 끝내 꺼지지 않았어요. 새벽이 올 때까지 계속 깜빡이면서 빛을 냈어요. 저는 그 가로등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나도 끝내 꺼지지 않겠다고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를 했어요.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천천히 들키지 않게요. 먼저 동네 은행에 가서 통장 분실 신고를 했어요. 도장도 새로 만들었지요. 부동산 등기는 변호사가 직접 처리해 줬어요. 저는 매일 아침 김재호 씨가 약을 먹고 잠시 산책을 나가는 그 한 시간을 이용해서 모든 일을 처리했어요. 은행에 가던 그 첫날이 정말 떨렸어요. 우리 동네 은행은 김재호 씨도 잘 아는 곳이었거든요.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혹시라도 직원이 김재호 씨한테 사모님이 통장 분실 신고하러 오셨어요 하고 말해버릴까봐. 저는 일부러 옆 동네 은행 지점으로 갔어요. 머리에 모자도 푹 눌러 쓰고요. 은행 직원이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일은 넘은 할머니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통장 분실 신고를 하러 왔으니 이상했겠지요. 그런데 그 직원이 친절하게 그러더라고요. 할머님,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진심 어린 친절이 얼마나 그리웠던지요. 은행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지요. 다행히도 그저 다른 할머니가 자기 친구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떨리던지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참을 길가에 서 있어야 했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자기 남편을 피해서 자기 통장 분실 신고를 하러 다녀야 하는 그 기분.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함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데 김재호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돋는 것 같았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와요?
한참 안 보이던데 그 사람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좀 날카로웠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면서 동네 친구 만나러 갔어요. 그 친구가 손주 봐달라고 부탁해서 잠깐 도와줬어요.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평생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그렇게 능숙하게 거짓말이 나오던지 저도 놀랐어요. 사람이 절박해지면 못하는 게 없는가 봐요. 그 사람은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그래요? 다행이네. 하고는 다시 신문을 봤어요. 그 잠깐의 침묵이 한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부동산 등기를 처리하는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갔어요. 등기소까지 변호사가 직접 모시고 가서 명예 변경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도 아직 아무 변경도 없었어요. 김재호 씨와 그 아들들이 일정표대로 진행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었던 거지요. 변호사는 그날 저한테 할머님,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일주일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일주일. 단 일주일 차이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질 뻔했던 거예요. 등기소를 나오는데 변호사가 저한테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주셨어요. 작은 카페였는데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햇살을 보면서 저는 변호사한테 물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지요? 이른이 넘도록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알아보고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님,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외로움 때문이에요. 외로움은 누구든 약하게 만들어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가슴 한구석에 차가운 응어리도 같이 녹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이 일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작은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우연히 그 사람이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그 사람이 누군가와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민서가, 좀만 더 기다려라. 곧 정리될 거야. 그 여자가 사람이 좋아서 별 의심 안 한다. 약은 잘 챙겨 먹고 있고 의사는 길어야 10개월이라고 했어. 그 안에 다 처리하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붙는 줄 알았어요. 그 통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계속 말했어요. 박 변호사가 다음 주에 부동산 명의 변경 서류 가져온다고 했어. 그건 내가 어떻게든 사인 받아낼게. 그 여자가 글씨 잘 못 봐. 안경 없으면 코앞에 있는 것도 못 봐. 적당히 다른 서류라고 속이면 사인할 거야. 저는 화장실 앞에서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나올 것 같아서요. 안경. 그 사람이 한 달 전에 제 안경을 가져갔어요. 내가 새 안경 맞춰줄게 하면서요. 그 뒤로 새 안경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그 사람이 깜빡한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던 거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숨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통화를 끊고 안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화장실 앞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한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은 죄책감의 한숨이 아니라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만족의 한숨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 그것도 빨리. 하지만 어떻게 끝내야 할지가 문제였어요. 그 사람들은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저 같은 노인 한 명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가방, 안방 옷장 위에 그 가죽 가방. 그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재호 씨가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어요. 저는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가방을 내리고 안에 있던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자꾸 흐려지는 사진을 몇 번이나 다시 찍었어요.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서류는 원래 자리에 정확히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변호사한테 바로 전송했어요. 사진을 찍는 동안 저는 자꾸 시계를 봤어요. 그 사람이 산책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정확히 1시간 15분이었거든요.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가방 안에는 그 진단서와 유언장 초안, 그리고 그 무서운 수첩 말고도 다른 서류들이 더 있었어요.
박 변호사가 작성한 부동산 명의 변경용 위임장. 거기에는 이미 그 변호사의 사인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제 사인만 들어가면 부동산이 김재호 씨 앞으로 넘어가는 그런 서류였어요. 저는 그 위임장 사진을 가장 정성껏 찍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느꼈거든요. 변호사한테서 답이 왔어요. 할머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경찰에 신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더 견뎌주세요. 그 메시지를 받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12년 동안 외로움을 견디다가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어요. 진실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잠시 후에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왜 제가 지금까지도 매일 밤 울고 있는 이유인지도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변호사가 경찰에 신고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그 집에서 일주일을 더 살아야 했어요.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웃어야 했고 그 사람이 끓여주는 죽을 먹는 척 해야 했어요. 사실 저는 그 죽을 절대 먹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변기에 다 버렸어요. 통화에서 들은 약은 잘 챙겨 먹고 있다는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김재호 씨는 점점 더 다정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눈치챈 것처럼요. 저한테 꽃을 사다 주기도 하고 손을 자주 잡았어요. 여보, 우리 결혼하길 정말 잘했지요?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다시 빛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어요. 한때 저를 정말로 떨리게 했던 그 말이 이제는 가장 끔찍한 거짓말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녁상을 차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일 박 변호사가 잠깐 들를 거예요. 별일은 아니고 서류 하나만 사인하면 돼요. 형식적인 거예요. 저는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위임장이었어요. 부동산 명의 변경용 위임장. 드디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저는 애써 웃으면서 네, 알겠어요.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내일 오는 그 변호사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혹시 변호사가 오기 전에 모든 일이 들통나면 어쩌나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목요일 아침 일찍 저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오늘 박 변호사가 와요. 위임장을 가져온대요. 어떻게 해야 하지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랬어요. 할머님, 걱정 마세요. 일단 사인하지 마시고 몸이 안 좋다면서 미루세요. 시간만 벌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과 같이 가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 떨렸어요.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런데 그 영화 속 주인공이 70살 넘은 저라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박 변호사는 오전 11시에 우리 집에 왔어요. 김재호 씨와 큰아들 민석이도 함께 있었어요. 셋이 거실에 앉아서 저를 기다렸어요.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여기 몇 군데만 사인하시면 됩니다. 별것 아니에요. 부부 공동 명의로 정리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 그게 사실은 단독 명의 변경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가슴에 얹고 그랬어요. 변호사님, 죄송한데 제가 오늘 아침부터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요. 잠깐만 누워서 쉬다가 사인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안방 문을 닫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손잡이를 제대로 못 잡았어요. 안방에서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시계만 봤어요. 오후에 경찰이 온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일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거실에서 박 변호사가 김재호 씨한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어요. 회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사인 받으세요. 김재호 씨가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잠시만 기다려. 그 여자가 아프다잖아. 거실의 그 작은 대화 하나하나가 제 귀에 또렷이 들렸어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리서도 들렸지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렇게 시간을 끌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안방 문이 살짝 열렸어요. 큰아들 민석이가 빼꼼히 들여다보더라고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빨리 끝내고 쉬시는 게 어떨까요? 민석이가 그 목소리는 다정한 척 했지만 마음이 급한 게 느껴졌어요. 저는 약하게 신음하면서 조금만 더 누워 있을게 했어요. 민석이는 한참을 문 앞에 서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등 뒤로 따끔하게 박혔어요. 그 사람들은 그날 어떻게든 제 사인을 받아내야 했던 거예요. 일정표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잠든 척 했어요. 민석이가 한숨을 쉬면서 문을 닫고 나갔어요. 한 시간이 더 지났어요. 거실에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작은 소리로 다투는 게 들렸어요. 박 변호사가 오늘 못 받으면 곤란합니다 하고 김재호 씨가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사람이 아프다는데 하고 민석이가 아버지 좀 단호하게 하셔야 해요 하고요. 그 다툼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안방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 짧은 종소리에 거실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문을 열고 그리고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잠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살았다, 살았다. 그저 그 말만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신고를 한 다음 날 새벽, 경찰이 우리 집에 왔어요. 김재호 씨가 자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미리 작은 가방 하나를 꾸려놓고 있었어요. 옷 몇 벌과 첫 남편 사진, 그리고 손주들 사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어요. 경찰들이 그 사람을 깨우고 동행을 요구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처음으로 진짜 본 모습을 드러냈어요. 분노와 당황과 차가움이 섞인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노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한 짓이지. 당신이 다 망쳐놨지?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한 톨도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이른이 넘은 노인의 눈에서 그렇게 차가운 빛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경찰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갈 때 저는 그제서야 다리가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경찰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 가여웠어요. 곧 세상을 떠날 사람이 마지막 1년을 그렇게 보내야 했다니. 자기 자식들한테 무엇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한 노인을 속이고 한 노인의 평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고 한 그 마음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이 노부모를 그렇게 부추겼다는 사실도 너무 슬펐어요.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는 걸까?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말기 환자가 맞았어요. 그리고 두 아들과 변호사가 함께 짜낸 계획대로 저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거였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노인복지관, 그것조차 그 사람들이 미리 알아보고 등록한 곳이었어요. 동네에서 혼자 사는 자산가 노인을 미리 조사하고 그 중에서 저를 표적으로 정했던 거지요. 김재호 씨는 처음에는 거부했다고 해요. 하지만 두 아들이 끈질기게 설득했고 자기 사후에 자식들한테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결국 동참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사람의 두 아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비슷한 일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저보다 앞서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었다는 거였지요. 다행히 다른 분들은 결혼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해요. 저만 그 사람들의 덫에 완전히 걸려든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어요.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구나. 외로움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눈멀게 하는구나.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박 변호사라는 사람의 정체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진짜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사기 전과가 있어서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마치 변호사인 척 하면서 김재호 씨 가족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지요. 가짜 변호사, 가짜 가족, 가짜 사랑. 제 결혼 생활 6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짜였어요. 진짜는 단 하나, 제 외로움뿐이었어요. 그 외로움 하나가 저를 그 모든 가짜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간 거였지요. 법적인 절차는 변호사가 다 처리해 줬어요. 혼인은 무효가 되었고, 제가 그 사람한테 넘겼던 통장과 도장도 다 돌려받았어요. 부동산은 다행히 명예 변경 직전에 막아냈고요. 다만 결혼식 비용과 신혼 여행비, 그리고 신혼 초에 함께 산 가구들에 들어간 돈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변호사는 그 정도면 정말 다행입니다.
다른 분들은 전 재산을 다 잃은 경우도 많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 사람과 두 아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길게 하지 않겠어요. 다만 그 사람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김재호 씨는 결국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미워하면서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저는 큰딸 집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딸이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살펴봤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무 외로워 보였는데 제가 자주 못 찾아뵙고 저는 우리 딸 등을 토닥이면서 그랬어요. 괜찮다, 괜찮다. 다 엄마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다. 그날 우리 딸 집 손님방에서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 사위가 슬쩍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손녀가 곧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방이 필요해서요. 다른 데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딸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짐을 싸서 작은 아들 집으로 갔어요. 작은 아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지만 며느리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 아파트가 좁아서요. 좀 답답하실 거예요. 작은 아들 집에서 저는 일주일을 지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며느리는 저랑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작은 아들은 그런 며느리와 저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한 번은 부엌에서 며느리가 작은 아들한테 작은 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여보, 어머님 언제까지 계실 거야? 우리 딸도 시험 기간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잠시 후에 부엌에 들어가니까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님, 오셨어요? 하면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저 물 마시러 왔다 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일주일을 작은 아들 집에서 지내다가 결국 다시 짐을 쌌어요. 자식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자식들도 자기 살림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는 거니까요. 다만 이 늙은 어미가 갈 곳이 없다는 게 서러웠을 뿐이지요. 저는 결국 다시 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그곳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만약 그 사람한테 명의를 넘겼다면 지금 저는 정말 거리에 나앉았을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작은 아파트에서 다시 혼자 살고 있어요. 결혼 전과 똑같이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어요. 다른 게 있다면 이제는 외로움보다 더 큰 게 가슴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후회예요. 끝없는 후회. 왜 그때 그 사람의 말을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통장을 그렇게 쉽게 건넸을까? 왜 자식들한테 미리 상의하지 않았을까? 매일 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 그날들을 생각해요. 노인복지관에서 처음 그 우산 아래 들어갔던 그 순간, 다방에서 그 사람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던 그 순간, 결혼식에서 두 아들이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절했던 그 순간, 신혼여행 바닷가에서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게 해줄게 라고 약속했던 그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매일 밤 저를 울게 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꺼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외로운 노인이라고 우습게 보고 다정한 척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무기는 친절이에요.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말투, 절절한 약속, 그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뒤에는 다른 얼굴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늦은 나이에 새 출발을 꿈꾸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로움이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외로운 사람은 친절을 사랑으로 착각해요. 작은 관심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생일대의 결정을 한순간에 내려버려요. 저처럼요. 만약 누군가가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너무 빠르게 결혼을 이야기한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과 상의하고 그 사람의 과거를 천천히 살펴보고 절대로 통장과 도장은 함부로 넘기지 마세요. 오늘도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또 울었어요. 하지만 이 눈물이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이에요.
하지만 그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외로움 때문에 모든 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안 좋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요. 외로움을 견디면서도 분별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늙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오늘 밤도 베개를 적시며 잠들 거예요. 하지만 내일은 조금 더 강해지려고요. 우리 손주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첫 남편이 남겨준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해요. 여든의 인생이라는 게 참 길지요. 그 길에서 저는 너무 늦게 한 가지를 배웠어요. 누군가가 너무 빨리 천국을 약속한다면 그 사람의 손을 잡기 전에 한 번 더 멈춰 서야 한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다음 이야기도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이야기에는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깊고 감동적인 삶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마세요.